자녀분들이나 손주들이 블루베리 몸에 좋다고 해서 한 번쯤은 드셔보셨죠? 그런데 막상 사오면 어떻게 씻어야 하나? 냉동은 괜찮을까?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지? 혈압약이랑 같이 먹어도 되나? 이런 궁금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실 텐데요. 블루베리는 눈, 뇌, 피부, 그리고 혈관을 한꺼번에 돌봐주는 귀한 과일이지만 손질이나 보관, 궁합을 잘못 맞추면 이 영양은 줄고 배탈이나 속쓰림 같은 탈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블루베리를 그냥 한 줌 먹는 간식이 아니라 몸속의 곳곳을 기름칠해주는 천연의 건강제로 만들어 드시는 법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블루베리가 왜 그렇게 좋다고 하나 이유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블루베리 한 컵 약 100g 속에는 푸른 껍질에 숨어있는 안토시아닌이 평균 400에서 500mg 정도 들어있습니다. 포도의 약 5배이고 딸기의 20배, 그리고 사과의 약 30배에 가까운 엄청난 양입니다. 이 안토시아닌은 활성산소를 쓸어내서 혈관 벽에 녹과 같은 산화를 막아주는데 연구마다 조금씩 차이는 좀 있지만 매일 50g 정도만 꾸준히 드셔도 LDL 콜레스테롤이 10% 정도 안팎으로 내려가고 혈관의 내피 기능, 혈관이 수축 이완하면서 혈압을 조절하는 능력이 515% 정도 엄청나게 좋아졌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또 미국 터프츠대 노화연구소가 70대 어르신 1600명을 약 10년 정도 따라가서 본 자료에 따르면 일주일에 3번 이상 블루베리를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26% 정도가 낮았습니다. 그리고 눈 건강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안토시아닌은 망막에 쌓여서 빛을 전기 신호로 바꾸는 로놉신이라는 물질이 회복 또 재활용되는데 속도를 높여줘서 컴퓨터나 TV, 스마트폰을 오래 보면서 생긴 눈의 피로감, 야간 운전대에 번지는 눈부심,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황반변성 같은 진행을 늦춰줍니다. 게다가 블루베리 한 컵이면 하루 필요량의 약 24% 수준인 비타민C, 그리고 36%의 망간, 그리고 약 14% 수준의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서 장 건강과 면역력까지 챙길 수가 있어서 항산화 폭탄이라는 말이 과장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모든 효능은 올바른 손질과 보관, 그리고 내 몸 상태에 맞는 섭취량이 뒷받침이 되어야 온전히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씻지 않고 털어 넣으면 안 될까요? 하고 물으신다면 결코 아닙니다. 특히 수입 냉동 블루베리에서는 A형 간염이나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바이러스는 물에 살짝 헹궈서는 잘 떨어지지가 않고 영하 20도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세척 후에 섭취가 원칙입니다. 생과일이던 냉동이던 가장 손쉬운 방법은 미지근한 물 500ml 정도에 식초 2큰술을 섞어서 약 5분 정도 담갔다가 체에 받쳐서 흐르는 물로 20에서 30초간 살살 헹궈주는 겁니다. 식초 속에 있는 초산이 껍질 표면에 있는 미세먼지, 농약, 세균을 분리해주지만 오래 담그면 수용성의 안토시아닌이 물로 빠져나갈 수가 있어서 약 5분이 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식초 냄새가 남지 않을까 걱정이 될 수도 있는데요. 흐르는 물로 헹구면 금세 날아가고 식초 자체가 살균 효과를 내는 덕분에 따로 세제를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는 해동 방식이 중요한데요. 급한 마음에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열이 먼저 가해진 바깥쪽에 있는 안토시아닌, 비타민C가 파괴가 될 수 있고 과즙이 흘러나오며 텁텁해집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먹을 만큼만 소분해서 냉장실에 1시간 정도 옮겨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육이 천천히 풀리면서 영양도 지키고 맛도 살아나고요. 급할 때는 씻어놓은 뒤에 미지근한 물 30도씨 정도에 약 3분만 담갔다가 꺼내도 괜찮습니다. 다만 한번 녹인 블루베리는 다시 얼리지는 마세요. 얼음 속에서 수분이 팽창, 수축을 반복하면 세포벽이 터지면서 세균이 증식하기에도 좋고 과즙이 흘러나와서 맛도 시들해집니다. 남은 것은 당일에 바로 요리에 쓰거나 버리는 편이 속편하고요. 이제 생과와 냉동, 영양소 차이가 있나요 하는 물음을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수확 즉시 급속 냉동한 열매는 비타민C, 안토시아닌이 약 90% 이상 그대로 보존이 되고 가격도 저렴해서 1년 내내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하 18도씨 이하가 유지되지가 않거나 해동, 재냉동을 반복하게 되면 산패가 빨라지고 껍질이 흐물흐물해집니다. 반면에 제철 약 6월에서 8월에 나오는 생과는 향이 풍부하고 조직감이 아주 탱탱해서 정말 과일답다는 만족감이 큽니다. 단 수확 뒤에 실온에서 하루, 냉장에서도 3-4일 정도 지나면 비타민C가 20%가량 줄어드니 구입 직후에 두세 끼로 나눠서 빨리 드시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요약하면 철이 맞을 때는 생과로 향과 식감을 즐기는 것이 좋고 철이 아니면 냉동으로 영양을 지킨다가 최선의 선택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세계 여러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안토시아닌이 뚜렷한 효과를 내려면 체중 1kg당 약 1.5mg 이상 섭취가 필요한데요. 60kg 성인 기준이라면 하루 약 90mg 정도가 되겠죠. 블루베리 50g이면 안토시아닌이 200mg 안팎 들어있어서 충분하게 됩니다. 즉 하루에 한 줌 정도면 충분하고요. 더 드시면
드시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블루베리는 찬 성질이기 때문에 과다 섭취하면 속이 차가워지고 설사를 부를 수가 있고 비타민 K 함량도 높아서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은 약효를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살리실산에 민감한 분은 입술이나 혀가 약간 붓거나 몸이 가려울 수가 있으니 처음 드실 때는 한 4-5알 정도로 반응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블루베리와 우유를 함께 갈아 마시면 색도 예쁘고 맛도 좋을 텐데 왜 안 되나요?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우유 단백질인 카제인, 칼슘 이온이 블루베리의 폴리페놀과 만나면 불용성의 침전물을 만들게 됩니다. 이 덩어리는 위산에서도 잘 풀리지가 않아서 소화 자체가 더디게 되고 항산화력도 약 70% 이상 줄어듭니다. 실제로 국제식품화학 학회 보고서에는 우유로 만든 블루베리 스무디의 산화 지표 개선 효과가 물로 만든 스무디 대비 약 30% 이하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더욱이 침전물이 식도로 역류를 하면 위나 식도염이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블루베리를 드신 뒤에는 우유나 치즈, 요거트처럼 칼슘, 카제인이 많은 음식은 2시간쯤 띄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에 무가당 그릭 요거트나 두유는 괜찮냐고요? 그릭 요거트는 유청이 빠져서 카제인 농도가 낮고 유산균이 풍부해서 블루베리의 폴리페놀을 장까지 운반해주는 택시 역할을 합니다. 두유 역시 식물성의 단백질이라 침전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 걱정이 적고요. 다만 당이나 향이 많이 첨가되지 않은 제품을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블루베리를 가장 약처럼 먹는 레시피가 있을까요? 라고 하면 간단하면서도 과학적으로 검증된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블루베리 20알, 기름기가 제거된 익힌 토마토 반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한 큰술이면 되는데요. 토마토를 80도씨에서 약 2분만 데치면 껍질이 벗겨지면서 라이코펜이 지용성 구조로 바뀌어 흡수가 잘 되고 올리브유 속에 올레오칸탈이 블루베리 안토시아닌과 함께 혈관 내 염증을 누그러뜨리는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믹서에 물 200ml 정도를 넣고 곱게 갈아서 아침 공복에 마시면 하루 항사나 기초 공사가 끝나는 셈이 됩니다. 맛은 토마토의 은은한 산미와 블루베리의 달콤함에 올리브유 특유의 고소함이 어울려서 의외로 부담이 없습니다. 혈당 고민이 있으신 분도 물 대신 무지방 우유나 두유를 넣지 않는 한 혈당이 급등하진 않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점심과 저녁 사이 출출한 시간엔 블루베리 견과 한 숟갈이 좋은데요. 냉동 블루베리 열알을 실온에 10분 정도 두어서 살짝 해동한 뒤에 호두, 아몬드, 브라질넛 등을 한 줌 섞어서 드셔보세요. 견과류의 불포화 지방이 안토시아닌의 흡수를 돕고 서로 부족한 비타민 E나 셀레늄, 폴리페놀을 채워주게 됩니다. 단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아서 하루에 약 25g, 소주 한 잔 정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탁에는 별다른 조리 없이 생 블루베리 한 알에서 5알 정도를 김치 옆에 한번 올려보세요. 특히 생선구이나 고기 반찬이 있는 날에 곁들이시면 단백질 산화로 생길 수 있는 프리라디칼을 이 안토시아닌이 바로 잡아서 노화 속도를 늦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블루베리를 더 오래 두고 드시고 싶다면 급속 예냉을 권하는데요. 세척 후에 물기를 제거한 블루베리를 종이컵에 25알 정도씩 담아서 랩으로 입구를 씌운 다음 냉동실에 가장 찬 곳에 약 30분만 예냉을 했다가 얼음이 얇게 잡히면 얼음이 끼지 않는 냉동 서랍으로 옮겨두세요. 처음 30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 세포벽이 단단히 얼어서 팽창으로 터지는 걸 막아주게 되고 해동 후에도 터지지 않아서 단맛이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냉동해두면 약 8개월 정도까지 그 품질과 영양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제철에 넉넉히 사서 씻은 뒤에 예냉 그리고 이동 2단계만 지켜서 한번 보관해 보시면 좋습니다. 블루베리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있는데요. 혈압약, 당뇨약과 같이 먹어도 되나요? 대부분 괜찮습니다. 다만 혈전용해제인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고용량을 드시면 하루에 약 20알 이하 정도로 줄이시고 갑자기 많이 드시게 되면 주치의와 상의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블루베리 잎차도 좋다던데 맞나요? 네, 가을 단풍 든 잎을 따서 살짝 찐 뒤 덮어 말린 잎은 안토시아닌, 클로로겐산 함량이 열매보다 약 20배 가까이가 높습니다. 잎 2g을 물 500ml에 넣고 10분간 달여서 식혀서 드시면 항산화, 혈당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블루베리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나요? 살리실산에 혹시 과민증이 있는 분은 입술 붓기나 두드러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3알에서 5알 정도로 반응을 보고 이상이 없을 때 섭취량을 늘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에 흰 가루가 농약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과분이라는 천연의 보호막으로 신선도의 징표입니다. 꼭대기 알까지 고루, 분가루가 남아있고 살짝 파랗게 보랏빛이 선명하면 아주 신선한 블루베리입니다.
물컹하고 보랏빛이라 손이 잘 안 간다는 이유로 밥상에서 자주 밀려났지만, 알고 보면 혈관이나 눈이나 뇌, 장, 피부까지 두루 챙겨주는 보석 같은 채소인 가지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제철만 되면 일본에서만 한 해 6만 kg을 사갈 정도로 인기인데, 정작 우리나라는 1인당 연간 약 100g도 안 된다고 하니 참 안타까운 노릇이죠. 가지가 몸속에서 해내는 놀라운 일들이랑 건강하게 드시는 법 함께 곁들이면 힘을 2배로 키워주는 식재료, 주의해야 할 부작용, 그리고 맛, 영양을 살려서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이 보관 요령까지 한번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해보세요. 먼저 한번 효능부터 살펴볼까요? 가지가 자주색 옷을 입은 까닭은 이 안토시아닌이라는 천연 색소 덕분이에요. 양파나 포도에도 들어있지만 가지 껍질에는 특히 이 나수닌이라는 안토시아닌이 가득해요. 나수닌은 혈관벽에 달라붙은 산화 콜레스테롤을 녹여내고 과도한 철분이 세포를 녹쓰는 것을 막아서 혈관노화와 염증을 동시에 잡아주는 성분이에요. 고기를 자주 드시는 분이나 중성지방이 높다는 검진 결과를 받으신 분께 가지가 권장되는 이유죠. 실제 국내 대학 연구에서 8주 동안 매일 가지 약 150g을 섭취하게 했더니 나쁜 콜레스테롤이 평균 약 18%, 중성지방이 약 18% 감소했고, 혈압도 수축기 이완기 모두 약 5 정도 내려갔다고 해요. 두 번째 장점은 강력한 항산화 항암 작용이에요. 가지 껍질뿐 아니라 속살에서도 클로로겐산이라는 폴리페놀이 풍부하죠. 이 성분은 자유라디칼이라는 이 노화 촉진 물질을 제거하고 발암 물질이 세포 유전자를 변형시키는 것을 막아줘요. 일본 농림성 식품연구소가 가지, 시금치, 브로콜리의 발암 물질 억제력을 비교했더니 가지가 80% 이상 억제율로 1위를 차지했대요. 위암, 대장암 유방암과 같은 이 소화기관과 호르몬 영향을 받는 암 모두에서 보호 효과가 확인됐대요. 세 번째는 눈 보호예요. 안토시아닌은 망막에 있는 로놉신이라는 단백질이 재생될 때 꼭 필요한 조효소 같은 구실을 해요. 로놉신은 빛 자극을 전기신호로 바꾸는 스위치인데, 나이가 들면 재생 속도가 떨어져서 밝은 데 나왔다가 한참 동안 눈이 부시죠. 가지를 꾸준히 드시면 로놉신 합성이 빨라져 야맹증과 황반변성 위험이 낮아지죠. 더불어 속살에 든 베타카로틴도 시력 보존에 힘을 보탤 수가 있겠죠. 네 번째는 장과 간을 동시에 살리는 해독작용이에요. 가지 100g에는 약 3g, 고구마보다 또 많은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서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고 변비를 풀어줄 수가 있죠. 특히 스펀지 같은 조직이 용해성, 불용성 섬유를 골고루 품고 있어서 배변은 부드럽게 하고 독소 배출은 시원하게 도와요. 공복에 가지찜과 미지근한 물 한 컵을 곁들이면 묽은 변이 잘 흘러나온다는 후기도 많아요. 또 클로로겐산이 지방을 녹이고 담즙 흐름을 촉진해서 지방간이나 담즙 정체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다섯 번째는 염증이나 통증 완화죠. 가지 꼭지와 꽃받침에는 이 스코폴레틴이랑 스코파론이라는 특이 성분이 들어있어서 구내염이나 치주염, 인후통 같은 점막 염증을 진정시키고 신경성 두통, 근육 경련을 완화해요. 민간에서는 잘 말린 꼭지를 달여서 그 물로 각을 해서 입냄새와 잇몸 붓기를 다스리는데, 현대 연구에서도 항균이나 항염 효과가 입증이 됐죠. 여섯 번째는 체중이나 혈당 관리죠. 가지 속 식이섬유 폴리페놀은 탄수화물 소화를 지연시켜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는 이 혈당 스파이크 현상을 막아줘요. 같은 이유로 인슐린 민감도가 높아져서 복부지방 축적도 줄어들죠. 클로로겐산은 간에서 당을 새로 만드는 과정을 억제하고, 베타카로틴은 지방 연소를 도와서 다이어트나 지방간 내장 지방 문제를 해결해서 시너지를 내요. 일곱 번째는 뇌 건강이에요. 나수닌과 마그네슘, 비타민 B6, 그리고 엽산은 뇌 세포막을 유연하게 하고 신경 전달 물질 합성을 돕고, 치매를 부르는 이 베타 아밀로이드 찌꺼기가 쌓이는 것을 억제하죠. 65세 이상 노인 약 120명을 대상으로 한 시험도 있는데, 여기서는 가지에 들기름을 함께 드신 분은 12주 정도 뒤에는 단기 기억이나 언어 기억 검사에서 대조군보다 약 25% 높은 점수를 기록했대요. 여덟 번째는 피부나 모발 건강이죠. 가지 껍질에는 안토시아닌과 루페올은 여드름의 균을 증식을 억제하고 피지 분비를 조절할 수가 있죠.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C나 E는 이 진피층의 콜라겐을 보호해서 잔주름을 늦추고 두피 혈류를 개선해서 탈모 예방에도 보탬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 가지 어떻게 드셔야 효과를 100% 살릴까요? 핵심은 찐다, 들기름을 곁들인다, 삶은 물은 버리지 않는다, 이 세 가지예요. 상명대학교 연구팀이 가지 약 100g을 물에 삶고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찜기에 쪘을 때 이 항산화 성분 변화를 비교했어요. 생가지는 클로로겐산 약 271mg이었는데 물에 삶자 25mg로 뚝 떨어졌어요. 전자레인지는 6분 후에 225mg, 14분 후에 120mg까지 감소했는데, 반면 찜기에 12분 쪘더니 375mg로 오히려 늘었어요. 수용성 안토시아닌이 수분만큼 빠져나오지 않고 세포벽이 부드럽게 풀리면서 추출률이 높아진 덕분이죠. 그러니 가지는 손질해서 찜기에 6분에서 12분이 표준 조리법이에요. 꼭지를 버리지 않는 것도 팁이에요. 가지 요리를 할 때 덜어낸 꼭지를 깨끗이 씻어서 햇볕이나 건조기에 말려두었다가 한 주먹 정도를 물 500ml에 넣고 약 15분 정도 달여서 보랏빛이 되는 연한 차로 만들면 천연 구강 세정대가 돼요. 식혔다가 약간의 소금을 타서 각을 하면 잇몸이나 입안 염증이 가라앉고 입냄새가 또 줄어들죠. 차는 냉장 보관해서 하루 안에 드시는 게 좋고요. 가지에
들기름을 더하면 영양 흡수가 2배로 또 좋아져요. 베타카로틴이나 비타민 E 같은 지용성 성분이 들기름 지방과 섞여서 흡수율이 높아지고 들기름 오메가3가 가지의 항산화력을 강화해서 혈관 보호 효과가 배가 되죠. 방법은 간단해요. 찐 가지를 살짝 죽인 뒤에 들기름 한 숟갈, 간장, 식초를 다진 마늘, 깨소금을 약간 섞어서 무치면 돼요. 혹은 김치찌개, 된장찌개를 완성한 뒤에 불을 끄고 잘게 썬 찐 가지와 들기름 한 숟갈을 넣어서 약 1, 2분 정도 뜸들여도 풍미가 훨씬 부드러워지죠. 가지를 더 맛있고 건강하게 만드는 궁합 좋은 음식 3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브로콜리랑 시금치, 케일 같은 녹황색 채소예요. 루테인이나 지아잔틴, 비타민 K가 풍부해서 안토시아닌과 함께 눈 혈관을 이중 보호하죠. 두 번째는 들깨우드, 아몬드 같은 견과류, 불포화 지방이 베타카로틴 흡수를 돕고 단백질이 추가돼서 이 포만감이 오래 갈 수가 있죠. 세 번째는 토마토, 레몬, 파프리카처럼 비타민 C가 많은 재료예요. 비타민 C가 안토시아닌의 산화를 늦춰서 색과 향, 항산화 효과가 오래 갈 수가 있어요.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죠. 지나치게 짜거나 달고 설탕, 소금, 이 MSG가 많은 가공 양념이나 튀김, 삼겹살처럼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은 가지의 혈관 청소를 떨어뜨리고 지방 흡수를 오히려 늘려요. 섭취할 때 주의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가지는 찬성질이에요. 손발이 늘 차고 설사나 복통이 잦으신 분들은 하루 약 150g 이내에 찬물 대신 따뜻한 차와 함께 드시는 게 좋고, 두 번째는 생가지를 주스로 갈아 드시는 분이 가끔 있는데 절대 피해야 돼요. 배 아프게 하는 이 솔라닌이 생가지는 개당 약 10mg 이상 들어있어서 위경련이나 현기증을 부를 수가 있어요. 열을 충분히 가하면 대부분 분해되니까 익혀 드시는 것이 안전하겠죠. 세 번째는 항히스타민제를 복용 중이시거나 히스타민 과민증이나 아토피가 심한 분은 가지 속 히스타민이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어서 소량으로 반응을 확인한 뒤 섭취량을 늘리시는 게 좋아요. 네 번째는 만성 신부전으로 칼륨을 제한해 드시고 계신 분은 가지의 칼륨이 혈중 농도를 높일 수가 있어서 50에서 70g 이하로 줄이거나 의료진과 상의해서 드시는 게 좋겠죠. 보관은 싱싱할수록 맛있다 원칙을 지키면 어렵지 않아요. 가지는 수분이 94% 정도 돼서 금세 숨이 죽고 껍질이 쭈글쭈글해지죠. 장을 보신 날 바로 조리하시기 가장 좋고, 남길 때는 키친타올로 물기를 닦아서 신문지나 종이봉투에 싸서 냉장고 야채칸에 눕혀둬요. 껍질이 까맣게 변하거나 씨가 갈색으로 비칠 만큼 오래 두면 안토시아닌과 비타민 C가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어요. 데쳐서 지퍼백에 넣어서 냉동하면 3개월까지도 거뜬한데, 해동 없이 그대로 찜통에 2, 3분만 다시 쪄내면 처음과 큰 차이 없이 촉촉하게 드실 수가 있겠죠. 가지는 안토시아닌이나 클로로겐산이나 베타카로틴, 식이섬유 같은 귀한 성분을 한 몸에 담아서 혈관 청소, 혈압, 혈당 안정, 눈보호, 장해독, 항암, 피부, 관절 염증 많죠. 다이어트에 부성 개정까지 이런 걸 책임지는 이 만능 보랏빛 약초예요.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껍질째 쪄서 들기름이랑 비타민 C 풍부한 채소랑 함께 드시고, 꼭지는 버리지 말고 말려서 각을 차려 한번 활용해 보세요. 단 생가지는 금물이고, 몸이 차신 분은 신장질환, 항히스타민 복용자는 섭취량을 조절해야 되고, 보랏빛이 선명한 단단한 가지를 사서 바로 조리하거나 신문지에 싸서 냉장 보관, 남은 건 데쳐서 냉동하시면 돼요. 이렇게만 해도 가지의 맛과 영양 성분이 오래가요. 이제는 가지가 물컹해져서 싫다는 기억을 잠시 접어두시고 반찬으로 찐 가지 들기름 무침 한 접시부터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혈관이 맑아지고 눈이 덜 피로해지면서 아침마다 화장실에 가서 시원해지는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나이가 들어 달리면 무릎이 나간다, 걷기만 해도 충분하다, 러닝머신이 바깥보다 안전하고 효과도 좋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말의 상당 부분은 오해예요. 오히려 올바른 방법으로 달리면 뇌와 심장, 혈관, 근육, 뼈, 기분까지 함께 좋아지겠죠. 물론 무리하면 부상도 생길 수 있으니 어떻게 시작하고 움직여야 하는지만 알면 돼요. 60, 70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알려드릴게요. 달리기에 대한 잘못된 상식, 효과와 조심할 점, 몸에 부담을 줄이는 올바른 자세, 그리고 피해야 할 잘못된 달리기 습관이죠. 천천히 차근차근 한번 알아볼게요. 우선 오해부터 바로 잡을게요. 첫째, 오래 달리면 무릎이 망가진다? 꼭 그렇지만 않아요. 달리다가 생기는 무릎 통증은 많지만 그 통증의 대부분은 연골이 망가져서라기보다는 잘못된 동작이나 과한 거리, 속도 때문이죠. 나이가 들어서 인공관절을 수술받는 분들을 보면 평생 운동을 거의 안 하고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 근육이 매우 약한 경우가 많아요. 관절은 근육이 함께 지켜줄 때 덜 닳아요. 올바른 자세와 적당한 강도로 달리면 주변 근육이 두터워져서 오히려 무릎을 보호할 수 있죠. 아프면 쉬고 낫고 나서 천천히 다시가 원칙이에요. 둘째, 걷기만 해도 된다? 걷기는 분명 좋은 습관이에요. 다만 숨이 조금 찰 정도의 운동을 하루 30분, 주 5일 정도를 권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걷기는 강도가 낮아서 심폐지구력 향상에는 한계가 있어요. 반면 달리기는 큰 근육을 동시에 오래 쓰게 하니 심장과 폐에 좋은 자극을 주죠. 걷기에서 느린 조깅, 가벼운 달리기, 이 순으로 서서히 올려가면 누구나 도달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 이 러닝머신이 바깥 달리기보다 더 좋다? 러닝머신은 밖의 날씨에 훌륭한
대안이고 바닥 충격도 요새는 잘 흡수하죠. 하지만 벨트가 몸을 뒤로 끌어주기 때문에 앞으로 나를 보내는 힘을 많이 쓰지 않아도 돼요. 자연지형을 달리면 공기나 빛, 바람, 이 시야가 주는 정신적 만족과 균형 감각 자극이 추가가 되죠. 가능하면 야외를 나가시고 필요하면 러닝머신을 사용을 똑똑하게 병행하시는 게 좋아요. 러닝머신에서는 경사를 1도에서 2도 올려서 실제 달리기 느낌을 조금 더 비슷하게 만들고 손잡이는 잡지 말고 달리세요. 네 번째, 좋은 신발만 사면 된다? 신발은 마지막 손질이죠. 폼과 강도가 우선이죠. 처음에는 너무 두껍지도 너무 얇지도 않은 기본 조깅화를 신으시고 카본처럼 반발력이 큰 신발은 몸이 준비되기 전에는 오히려 부상을 불러요. 신발 수명은 대략 800에서 1000km 정도고 발볼이 끼지 않고 발꿈치가 헐렁하지 않게 발가락이 앞쪽에서 1cm 정도는 남는 걸 고르세요. 또 양말은 땀을 잘 빼는 재질이 물집을 줄여주겠죠. 이제 달리기에 진짜 효과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뇌가 맑아져요. 숨이 차도록 움직이면 뇌에 피와 산소가 풍부하게 공급되고 뇌를 튼튼하게 돕는 단백질이 잘 나와요. 기억력과 주의력이 좋아지고 치매 위험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돼요. 두 번째는 심장과 혈관이 젊어지죠. 달리기는 혈관을 넓혀주고 혈압이나 혈당, 중성지방 관리에 큰 보탬이 돼요. 숨이 차는 운동을 습관화한 중년은 10년에서 20년 뒤 뇌 위축 위험이 낮다는 연구들도 많아요. 세 번째는 근육과 뼈가 단단해지죠.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와 같은 큰 근육이 힘을 내야 오래 달릴 수 있는데 그 과정이 일생생활 힘을 끌어올리죠. 뼈도 충격을 적당히 받아야 단단해져요. 네 번째는 또 기분도 좋아지죠. 햇빛, 바람, 리듬, 땀이 합쳐지면 스트레스에 버티는 힘도 생기죠. 집문을 나서는 것이 제일 커요. 물론 조심할 점도 있어요. 가장 흔한 단점은 과유불급에서 시작하겠죠. 갑자기 오래, 갑자기 빠르게, 갑자기 자주 뛰면 무릎 앞쪽 통증, 아킬레스건 동아리, 뻐근함이 생기겠죠. 해결책은 단순하죠. 몸이 우리한테 보내는 신호를 듣고 거리나 시간, 속도를 한 번에 다 올리지 말고 주 3회 달리기, 주 2회 근력 이런 식으로 회복 시간을 한번 확보하세요. 달리다가 어지럽거나 통증, 압박감, 숨이 너무 차거나 다리가 저리거나 하면 즉시 멈추고 휴식을 취하시는 게 좋고 고혈압, 당뇨, 협심증 등의 기저질환이 있다면 약은 드시면서 운동 강도를 서서히 본인에게 맞게 올리시는 게 좋아요. 더운 날엔 10분, 15분 정도 일찍 끝내고 물은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고 이제 가장 중요한 자세를 알려드릴게요. 간단히 몇 가지만 지켜도 관절 부담이 뚝 떨어져요. 첫째 자세는 약간 앞으로 기울인 선자세예요. 허리를 꺾거나 상체를 숙이지 말고 정수리부터 발 뒤꿈치까지가 길어진 느낌으로 가볍게 5에서 10도 정도만 앞으로 기울여요. 이것만으로 발이 자연스럽게 몸 아래에서 떨어져요. 두 번째는 발은 조용히 짧게 자주 놓으세요. 발이 바닥에 오래 눌러붙어 있지 않게 소리를 최대한 줄이시고 분당 발이 땅에 닿는 횟수를 170에서 180 정도 근처로 맞추면 무릎이 앞으로 뻗는 이 오버스트라이드가 줄어들어요. 보폭은 알아서 적당해지고 세 번째는 착지는 발가락, 발바닥 가운데 쪽이 동시에 스티드 닦고 체중은 발 가운데에서 앞쪽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하세요. 뒤꿈치로 꽝 하고 뒤지면 무릎이 접히면서 충격이 관절로 올라와요. 네 번째, 팔은 앞뒤로 휘두르래 뒤로 밀어준다는 느낌을 가지시는 게 좋고 팔꿈치는 90도 안팎, 손은 배꼽, 옆가슴 옆을 스치고 손이 몸의 가운데 선을 크게 넘지 않게 해요. 다섯 번째, 시선은 10에서 15m 정도 앞을 보고 턱은 가볍게 당겨서 목이 길어지게. 여섯 번째, 호흡은 말이 이어질 정도로 숨이 차다가 중간 강도예요. 두 걸음 들이쉬고 두 걸음 내쉬고 혹은 세 걸음 들이쉬고 세 걸음 내쉬기 호흡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럼 잘못된 습관은 과연 뭘까요? 첫 번째, 오버스트라이드란 보폭이 너무 큰 걸음은 주의하세요. 1분 동안 발이 지면에 닿는 횟수를 올리고 보폭을 줄이면 바로 고쳐져요. 두 번째, 뒤꿈치로 강하게 디디는 것. 뒤꿈치 자세가 문제라기보다 뒤꿈치로 체중을 오래 받는 게 문제죠. 발은 스치듯 체중은 빨리 가운데에 앞으로. 세 번째는 상체가 나무토박처럼 굳거나 팔이 좌우로 크게 흔들린 경우인데 팔은 리듬을 만들지만 에너지를 쓰는 부위도 아니에요. 작고 일정하게 뒤로 밀어주기를 하면 되죠. 네 번째는 1분 동안 발이 지면에 닿는 횟수가 150대 이하면 보폭이 너무 큰 거고 발이 바닥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니 관절 부담이 오히려 더 커지죠. 1분 동안 발이 지면에 닿는 횟수를 170회 이상으로 보폭을 줄이는 것이 좋아요. 다섯 번째는 손잡이를 잡고 런닝머신 달리기예요. 이렇게 하면 자세가 무너지고 실제 힘이 길러지지 않아요. 여섯 번째는 준비운동, 정리운동을 생략하시면 안 돼요. 중년 이후에는 특별히 운동하기 전에 예열과 냉각이 꼭 필요해요. 그럼 60대 이상이 무리 없이 시작하는 4주 루틴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1주차는 주 3회 정도 5분에서 10분 빠른 걷기로 몸을 덮여요. 발목 돌리기, 종아리, 엉덩이를 가볍게 풀어주시고 1분 조깅, 2분 걷기를 6에서 8세트 정도 20-30분 정도 걸리겠죠. 조깅은 말이 이어질 정도로 숨이 찬 강도면 충분해요. 그리고 5분 천천히 걷고 종아리, 허벅지, 앞뒤 엉덩이를 편안히 늘려주죠. 2주차는 조깅 90초, 걷기 90초를 8세트. 3주차는 조깅 2분, 걷기 1분을 8세트. 4주차는 조깅 3분, 걷기 1분을 6세트에서 8세트. 이때부터는 한 번 달리는 총 시간이 30분을 넘어가죠. 몸이 좋으면 연속으로 20-30분 조깅으로 자연스럽게 이어가시는 게 좋고 매주 총 주행거리는 10분
10% 이내로만 늘리고 낯선 통증이 48시간 이상 생기면 그 주는 유지하거나 살짝 줄여주세요. 주 3회 달리기 사이사이에 쉬는 날은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으로 몸의 순환을 도와주시는 게 좋아요. 근력 운동은 주 2회 정도만 추가해도 부상이 크게 줄어들죠. 집에서 하시는 운동도 많죠. 의자 스쿼트나 까치발 들기, 그리고 플랭크 자세 같은 거.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해요. 이 근육들이 튼튼해야 보폭을 넓히지 않아도 멀리 가는 힘이 생기고 발이 바닥에 머무는 시간도 짧아져요. 이 러닝머신 사용법도 알려드릴게요. 이 속도는 욕심내지 말고 우선 리듬을 만드세요. 1분에 170에서 175회에 맞춰 발을 살짝 디딘다는 느낌으로 경사는 1, 2도 정도로 시작해주시고 종아리를 단련하고 싶으면 5에서 10도로 올려주시고 걷기나 느린 조깅을 섞어주세요. 걷기에서 조깅 전환은 경사에서 하면 무릎 충격이 줄고 엉덩이 종아리가 더 잘 깨나요. 손잡이는 잡지 말고 시선은 정면, 귀에는 시끄러운 음악보다는 일정한 박자가 있는 곡이나 메트로놈 같은 리듬을 사용하시면 좋아요. 야외에서 달리기는 안전이 최우선이죠. 밝을 때 인도가 있는 곳, 자동차에서 잘 보이는 옷으로 입고 작은 수건이나 헤어밴드로 땀을 관리하면서 20분 이상 달릴 때는 물을 꼭 챙겨주시고 가급적 너무 더운 날에는 하지 마시고 겨울엔 바람을 정면으로 받으며 나갔다가 돌아올 때는 등에서 받도록 동선을 짜요. 미세먼지가 심하면 러닝머신으로 대체해 주시고요. 무릎이 약하시거나 체중이 많이 나가서 걱정되시면 슬로우 조깅부터 시작하시고요. 보폭을 아주 좁게 발끝이 먼저 살짝, 그 다음 발바닥 가운데, 얼굴에 미소가 살짝 지어질 정도의 속도로 총총총 뒤꿈치로 꽝 하고 뒤지지 않는 게 핵심이에요. 이 방식만으로도 땀이 맺히고 숨이 차고 심폐지구력이 분명히 오를 수 있어요.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시간을 늘리고 속도를 살짝 올리는 게 좋죠. 동기부여에 관해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달리기의 가장 큰 장애물은 문턱이에요. 의지로 싸우지 마세요. 퇴근하자마자,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 생각하기 전에 운동복부터 입고 신발 끈을 묶으세요. 의식처럼 하시는 게 좋아요. 이 루틴은 세수 양치 러닝처럼 단순할수록 좋겠죠. 대문만 나가면 절반은 성공이죠. 가는 김에 5분만 뛰자. 대부분 20분을 채우고 들어오죠. 기록은 간단하게 달력에 동그라미 하나 둘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놓으면은 나중에는 볼 때는 스스로가 대견해지겠죠. 그리고 나이에 맞는 속도에 대해 숫자로 드릴게요. 중간 강도는 대화가 이어지는 숨찬, 고강도는 말이 잘 안 나오는 숨참이에요. 심박계를 쓰면 더 좋지만 꼭 필요하진 않겠죠. 220 빼기 나이는 최대 심박이에요. 그 7, 80%가 중강도예요. 예를 들면 70세면 최대 심박을 150으로 잡고 중간 강도는 105에서 120 근처. 하지만 숫자보다 몸의 느낌이 정답이죠. 달리기를 한 뒤에 개운함이 남으면 잘하신 거예요. 매번 완전히 지치면 너무 과하죠. 달리기는 젊은 사람 전용이 아니에요. 우리 몸은 본래 움직이도록 만들어졌고 숨이 차는 움직임은 뇌와 심장을 가장 기쁘게 하죠. 무릎을 지키는 비결은 폼, 리듬, 점진이죠. 자세는 약간 앞으로, 발은 조용히, 빨리, 보폭은 욕심내지 말고 분당 발이 땅에 닿는 횟수를 약 170에서 180 정도로 하고 거리는 주당 10% 이내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시고 주 3회 달리기에 주 2회 근력 운동을 한번 더 해주세요. 러닝머신과 야외에서 하는 달리기를 상황에 맞게 섞고 신발은 기본형으로 시작하고 아프면 쉬고 낫고 나서 천천히 재개하시면 돼요. 문턱만 넘으면 달리기는 약이 되죠. 오늘도 세수, 양치, 운동복, 문박으로 이어지는 이 작은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10분이 20분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되는 동안 여러분의 뇌는 더 맑아지고 심장은 더 튼튼해지고 걸으면 가벼워질 거예요. 비타민을 그냥 드시면 건강에 도움이 잘 안 되고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세요? 비타민을 어떻게 먹어야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가라는 궁금증을 쉽고 친절하게 풀어드리려고 해요. 젊을 때는 몰라도 60대 이후에는 몸이 조금만 불편해도 일상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라도 챙겨 먹어야 되는데 하고 약국 진열대로 향하죠. 하지만 아무 비타민이나 아무 때나 아무렇게 하나 드시면 기대한 효과는커녕 위장, 신장 같은 장기가 오히려 고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꼭 한번 기억해 주세요. 비타민이란 이름을 같아도 몸에서 하는 일과 흡수되는 것이 다 달라요. 그 가운데 가장 강조할 영양소는 비타민 C죠. 이유가 있죠. 첫째, 우리 몸속을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지어주는 항산화제고, 둘째, 부족하면 피로나 감염, 혈관 파열 같은 심각한 문제가 금세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위산 분비가 줄고 장점막이 약해져서 예전만큼 흡수가 잘 되지 않죠. 따라서 언제, 얼마나, 어떤 형태로 먹느냐가 젊은 사람보다 훨씬 중요해져요. 가장 흔한 실수는 공복 한 방울이죠. 배가 비어 있을 때 산 성분이 강한 비타민 C를 한꺼번에 1000ml 이상 털어넣으면 위벽이 그대로 자극을 받아 쓰림이나 더부룩한, 심하면 역류성 식도염까지 이어지죠. 마치 소금물을 빈 컵에 붓는 거랑 같죠. 컵이 스펀지처럼 흡수해주지 못해 온벽이 뜨거워지는 거죠. 그러니 꼭 식사 중간이나 식사 직후에 드셔주시는 게 좋고, 밥과 반찬이 쿠션이 돼서 자극을 흡수하고 음식이 소화되는 2-3시간 동안 비타민 C가 음식 속 발암물질까지 동시에 처리해주니 일거양득이죠. 나는 하루에 한 번만 먹어도 괜찮던데 하고 반문하시는 분도 계세요. 실제로
실제로 비타민 C는 수용성이라 혈중 농도가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면 또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죠. 아침 한꺼번에 1000ml 삼켜도 점심 무렵이면은 몸속 농도는 많이 줄어들죠. 전문가들이 권하는 분할 복용이 여기서 나와요. 예를 들어 아침, 점심, 저녁 3번 한 번에 2000ml씩 총 6000ml를 드시면 하루 24시간 내내 혈중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돼서 항산화 효과가 끊기지 않고, 이렇게 꾸준히 유지되는 농도가 면역세포를 돕고 혈관벽을 보호하고 방광과 대장을 지키는 일도 한꺼번에 담당하죠. 혹시 6g 너무 많지 않나 걱정이 되신다면 자연계 동물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개나 염소 같은 포유류는 몸무게 1kg당 보통 70에서 250ml의 비타민 C를 스스로 만들어요. 몸무게 60kg 성인을 환산하면 최소 4000ml, 많게는 1만 ml 이상이에요. 우리는 합성을 못하니 음식과 보충제로 채워야 되겠죠.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나 미세먼지, 가공식품 등등 활성산소를 일으키는 요인이 많으니 동물과 비슷한 범위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논리죠. 단 처음부터 고용량을 넣으면 장이 놀라서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으니 500ml, 1000ml 천천히 늘리는 적응 기간도 꼭 필요해요. 형태도 생각해야죠. 가루형은 불필요한 부용제가 거의 없어서 흡수가 빠르고 위 부담이 적겠죠. 다만 공기에 닿는 순간 산화가 시작되므로 물 한 모금 드시고 가루를 넣고 바로 삼키기, 요령도 좋겠죠. 뮤컵에 미리 타두면 시간을 끄면 진한 녹차처럼 갈색으로 변해서 효과가 떨어져요. 정제는 외출 시에는 간편하지만 표면을 매끈하게 하기 위한 첨가물이 들어가 위가 약하신 분은 더부룩할 수도 있겠죠. 리포좀 형태는 지질막으로 감싸서 흡수율이 높은 대신 가격이 비싸겠죠. 대장까지 도달해 장내균을 바꿔 부가 효과가 줄어드는 또 단점이 있고, 각자의 위장 상태와 예산, 외출 패턴 등등에 맞춰서 선택해서 골라 드시면 돼요. 속쓰림 때문에 중성 비타민 C라고 불리는 아스코르베이트 형태를 찾는 분도 계세요. 산성일 때보다 항산화력이 크게 떨어지는 점을 잊지 말고 위 벽을 지키기 위해서 비타민 C의 핵심 무기를 반쯤 포기하는 셈이니 차라리 식사와 함께 용량을 줄여서 천천히 늘리는 게 훨씬 더 안전하죠. 비타민 C는 가루가 신맛 때문에 거북하다면 꿀이나 요구르트에 살짝 섞어서 드셔도 좋지만 반드시 즉석에서 바로 드세요. 비타민 C가 몸 밖으로 모두 빠져나가 버린다는 주장도 흔하죠. 실제로는 흡수된 양 가운데 일부가 방광으로 배출되면서 소변 속 활성산소를 중화해 방광벽을 지켜주기도 해요. 또 흡수되지 못한 잔여분은 대장을 통과해서 유해균을 억제하고 유익균을 조아주기도 하고, 배설이 아니라 통로치료라는 표현이 더 가깝죠. 이 덕분에 꾸준히 드시는 분은 밤중에 소변 자주 보기, 대장 용종 재발 위험이 크게 줄었다는 사례도 꽤 많아요. 콩팥이 약한 분들은 비타민 C가 결석을 만든다는 경고에 걱정이 많죠. 사실 이 결석은 체질이나 수분 섭취나 칼슘 제제 등 복합 요인으로 생기죠. 일반적으로 6g 이하 경구 복용만으로 신장을 무조건 망가뜨린 사례는 적어요. 다만 결석 이력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마그네슘 300ml 정도랑 비타민 B6를 함께 드시고 수분을 하루 2리터 이상 유지하면 결석 위험을 크게 낮출 수가 있어요. 입안이 마르기 전에 한 컵씩 틈틈이 물을 한번 챙겨보세요. 콜레스테롤 관리도 놓칠 수가 없겠죠. 비타민 C는 콜레스테롤이 호르몬, 담즙, 세포막 재료로 쓰이도록 대사를 촉진해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을 때 약 10에서 15% 정도 자연스러운 하향 효과를 보이는 연구도 많아요. 하지만 수치를 억지로 바닥까지 낮추면 오히려 면역세포 재료가 부족해져서 암 치료가 어렵다는 주장도 있으니 혈액 검사 결과를 과도하게 절대시하기보다는 항산화 밸런스를 맞춰주는 방향이 더 안전하겠죠. 뇌 건강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에요. 뇌는 몸무게의 2%밖에 안 되지만 산소를 약 20%나 써서 활성산소가 넘쳐요. 몸은 스스로 뇌에 비타민 C를 농축해 방어맥을 세우는데 나이가 들고 음식 섭취량이 줄면 보충이 필요하겠죠. 하루 3번 나눠 먹기만 잘해도 기억력 저하 속도가 늦어지는 사례가 실제 임상이나 장기 관찰 연구에서도 보고되고 있어요. 퍼즐 풀기, 노래 배우기 같은 뇌활동과 함께하면 효과가 배가 되겠죠. 그럼 구체적인 하루 루틴을 예로 들어볼까요? 아침 식탁에 비타민 C 꺼내놓죠. 밥과 국을 두어 숟갈 먹은 뒤 물 한 모금으로 비타민 C 약 1000ml에서 2000ml를 넣고 삼키죠. 점심은 외식이라면 휴대용 파우치에 정제를 준비했다 반찬이 몇 숟갈 들어간 시점에 같은 용량을 복용하죠. 저녁은 기과에서 식구들과 식사할 때 똑같이 반복하면 돼요. 이렇게만 해도 하루에 3000ml에서 한 6000mg을 무리 없이 채울 수가 있겠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용량이나 횟수를 조정해 보시고 자신의 위장 상태를 테스트해 보셔야죠. 속이 편안하면 유지를 한번 해보시고 불편하면 500ml에서 1000ml 정도씩 줄여서 다시 적응하는 시기로 조절하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다른 약을 들으시는 분들은 상호작용도 확인이 필요하죠. 특히 와파린이나 클로피도그렐 같은 항응고제, 특정 항암제, 철분제, 셀레늄과는 동시 복용 시 흡수나 약효가 달라질 수 있으니 최소 2시간 간격을 두는 것이 안전하죠. 혈색소증처럼 몸에 철이 과다 축적되는 드문 질환이 있으신 분도 전문가랑 상담 후에 용량을 정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다면 비타민 C만 챙기면 끝일까요? 그렇지 않죠. 아연이나 비타민 D3, 오메가3, 지방산은 서로 시너지가 있어서 면역이나 뇌뼈 건강을 함께 지키는 삼총사 역할을 하죠. 다만 한꺼번에 너무 많은 알약을 삼키면 위장 부담이 늘어나니 비타민 C를 식사 중간에 먼저 드시고 지용성인 비타민
D나 오메가3는 식사 끝 무렵이나 간식 때 드시고 아연은 다른 미네랄과 겹치지 않도록 저녁에 따로 챙겨 드시는 식으로 나누어 드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하면은 흡수율도 좋아지고 속도 괜찮아지고. 과일만 먹으면 천연 비타민C를 충분히 얻을 수 있지 않나요? 하고 물으실 수도 있어요. 불행히도 요새 농산물들은 토양 고갈, 저장 유통 과정에서 영양 손실이 커서 과일만으로 1000ml 이상을 채우기는 힘들어요. 딸기 한 마구니, 레몬 2-30개를 매일 드실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이지 않은 방법이고, 그래서 천혈문 유래든 발효합성이든 순도 95% 정도면 경구 보충제로도 충분해요. 석유에서 뽑는다는 헛소문은 무시하셔도 되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된 비타민C, 의약품 비타민C는 모두 인증된 제품이어서 부담 없이 믿고 드셔도 돼요. 실천은 어렵지 않아요. 첫째, 위장에 부담이 없도록 식사와 함께 나눠 드시고, 둘째, 하루 총량은 3000에서 한 6000ml 정도를 목표로 하되 개인 체질에 맞춰서 천천히 적응해 가시면서 올리고, 셋째, 가루형, 정제형, 리포조말형을 상황에 맞게 섞어 쓰고, 넷째, 충분한 물과 함께 마그네슘이나 비타민 B6를 곁들여서 위험을 최소화하고, 다섯째, 드시는 약물이 있다면 2시간 간격을 지키고. 이 5가지만 생활화해도 암이나 치매, 실혈관 질환 위험을 동시에 낮출 확률이 높아지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에요. 건강관리에는 왕도가 없어요. 오늘 한 번에 6000ml를 먹고 내일 잊어버리면 어제 땀 흘려 운동하고 오늘 종일 누워있는 것과 같죠. 매일매일 꾸준히 밥상위에 비타민C 물컵 하나를 놓아두세요. 가족끼리 오늘 비타민 먹었어? 서로 확인해주면 더 좋죠. 며칠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몸이 입이 먼저 기억해주죠. 다음으로 비타민C는 약이 아니라 영양소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기본이 되는 것은 여전히 균형 잡힌 식단이랑 적당한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고, 그 토대 위에 비타민C가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혈관을 보수하고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거죠. 이미 고혈압이나 당뇨, 신장질환 같은 만성병으로 여러 가지 약을 드시는 분도 의료진과 상의해서 안전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권해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 습관에 작은 전환점이 되기를 바래요.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해도 될까? 망설이지 마세요. 몸은 나이가 아니라 습관을 기억해요. 지금 이 순간 식탁 위에 비타민C 한 통을 올려두면서 여러분의 내일은 더 가벼워지고 활력은 더 길어질 거예요. 함께 실천해서 100세 시대를 우리 건강하게 걸어가 봐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